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2024년 세무사 유예 1순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회계학 일부죠. 그중에서 재무회계 맡고 있는 김현식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개략적으로요. 어떻게 진행되는지하고 뭐 시간표하고 그다음에 오셨는데 오길 잘했다. 뭔가 뭐 특전이 있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최근에 뭐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한테도 여쭤봤더니 다른 과목도 그렇고 출제 경향이 21년도 뭐 이제 우리 다 알다시피 좀 우여곡절이 있는 해였지 않습니까? 그해 이후에 많은 좀 변화가 생긴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그렇지 않았다는 과목들도 있는데 또 제 과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요 주중 세무사 유예 1순환과 주말반도 이번에 만들 이제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선생님들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바른 생각은 독서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 이제 스터디랩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가 그것을 대하는 또 어떤 그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기에 저희가 스터디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네 과목이 있잖아요. 회계학 1부, 2부, 세법학 1부, 2부가 있는데 회계학 1부, 재무회계하고 김용남 선생님께서 하는 원가회계는 미리 지금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방법을 고수하느냐에 대해선 저희 바른 생각에 이제 어떤 학원 설립의 이념이라고 할까? 교육의 이념이라고나 할까? 자, 능력별로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좀 빨리 봐도 되는 거고 좀 다시 돌이켜보고 싶은 사람들은 돌이켜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 항상 하는 봄 기본 종합반처럼 초심자에게 오히려 동영상이라는 게 제가 뭐 의욕은 앞서지만 뭐 중간에 빨리 하다가 뭐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예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논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계획을 못 세웠는데 여기까지 오시진 않으셨을 테니까 본인이 이건 마음의 어떤 결정의 문제인 거지 뭐 장단점의 문제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학 1부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돼요. 하지만 뭐 유예생이라고 뭐 학생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단계와 3단계에서 진도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가 있는데 1단계부터 현장 모의고사와 강평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과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 과목은 매주 월요일 날 2시에 60분 시험을 봅니다. 이곳 학원에서. 그리고 제가 1시간 이상의 강평을 해드릴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훌륭한 문제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숫자를 바꾸거나 유형을 바꿔서 혹은 기출문제들의 조합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한테 어떤 1단계에서 시험을 보는 시험 울렁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뭐 엄청나게 좋은 문제들로 구성된다라고 하기엔 뭐 그런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강사가 정말 뻔뻔하고 좀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고요. 하여튼 기출문제의 유형을 바꿔서 가볍게 시험 울렁증도 극복하고 답안지 작성하는 것도 좀 친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저 같은 경우엔 8번 월요일 날 60분씩 시험을 보고 강평을 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쌍을 이루는 우리 회계학 1부 원가 또한 40분 시험 보고 8번 강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목은 2개 합쳐서 90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또 60분, 30분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60분, 원가는 40분 해가지고 합쳤을 때는 100분이지만 그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 걸로 하고요. 세법학 1부, 2부 또한 이것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지금 선생님께서 이시원 박사님께서 열심히 찍고 계십니다. 대신 얘도 8번 또 동일하게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보고 현장으로 강평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학 1부와 세법학 1부, 2부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능력껏 알아서 자기의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하시고, 그러나 또 울렁증이 계신 분들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진도를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월요일, 원가는 화요일, 우리 세법학 1부, 2부는 수요일 날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선생님이 강평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은 우리 바른 생각에 오시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회계학 2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무회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제가 1월 22일부터 시작이에요. 좀 이따 보면 이제 그 시간표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얘는 미리 찍을 수가 없잖아요. 찍었다가 유예생들 데리고 제가 다시 개정 강의하겠습니다 하기도 애매해서, 또 급하신 것도 아닐 테고 다른 과목들에 대한 기본이 돼 있으면 되고, 또 지금은 뭐 세법에 대해서 좀 약하다 하는 분들은 세법 개론책을 읽는 거나 세무회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걸로 좀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기에, 확실하게 개정이 완료되고 1월 22일부터 현장에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얘는 좀 소통도 하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는 좀 개정도 되고 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선생님께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정확한 이유는 미리 찍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개정을 뭐 이승원 선생님이 점치고 미리 찍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 바른 생각에 대해서 학생분들께서 얘네들 무슨 뭐 물장순이야, 뭐 대충 강의하는, 아닙니다. 저희 지금 밤마다 불야성으로 치열하게 강사 선생님들이 서로 강의실 확보해서 자기 강의 미리 녹화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찍는 게 선생한테는 더 괴로운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있는 척하고 방긋방긋 웃기가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지 여러분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장점으로 다가갈 거라는 바른 생각의 교육 이념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믿고 따라와 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회계학 2부는 그런 신념에 반하게 어쩔 수 없이 현장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신 그냥 그 선생님 잡고 수업 앞뒤로 계속 괴롭히세요. 예. 괴롭힘을 당할 준비는 되셨겠죠, 뭐.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시간표를 보시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은, 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밑에 파일이 첨부되어 있을 테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도 지금 너무 이렇게 쌍심지 켜시고 안 보셔도 돼요. 대충 제가 크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 과목 이건 지금 주중반입니다. 주중반, 주말반도 있다고 했죠. 제 과목은요, 11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요 1월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모의고사는 1월 22일 날 있어요. 그래서 11월 27일부터 1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요. 8번 그 와중에 월요일 날 현장에서 저랑 만날 겁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는 12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8번 모의고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또한 현장에서 당연히 화요일 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법학 1부와 2부는 11월 28일부터 1월 20일까지 있고요. 수요일 날 시험을 볼 겁니다. 세법학은요 90분간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60분, 원가 회계는 40분, 세법학 1부와 2부 8번은 90분 시험 시간에 맞게 그렇게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회계학 2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넉넉하게, 그때는요 다른 과목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다른 과목들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세무회계, 회계학 2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게 주중반입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주말반인데요. 주말반은
회계약 2부가 없습니다. 아까 현장 강의로만 존재한다니까? 그럼 나보고 어쩌냐고요, 주말 받는 분들. 온라인 끊으시면 되는 거지. 온라인 있죠. 예, 온라인 서비스 있습니다. 맞죠? 당연히 있고요. 딱 주중반과 주말반의 정확한 가격 차이는 회계약 2부 온라인 가격만큼이겠죠, 여러분? 예, 셈이 빠르시네. 그럴 거예요, 딱. 그래서 주말반에 회계약 2부가 없다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따로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없다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온라인으로 되는 거니까요. 단 모의고사가 없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모를 분들도 아니고 이때 세법 선생님들이 사실은 가장 바쁘고 힘들 때입니다. 모의고사를 만들면 자기 죽을 것 같대요. 예, 그래서 좀 봐주세요. 알겠죠? 그 대신 모르는 거 들고 가서 계속 괴롭히면 바쁘다고 도망 다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현실적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됐고요. 주말반은 제 거는 1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고요. 김용남 선생님은 원가는 12월 26일부터 2월 22일까지예요. 그리고 세법학은 1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요, 총 한 12주, 11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모의고사는 저희가 8번에 걸쳐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진도가 다른 과목이 맞아야 되니까 첫 3주는 세법학 선생님께서 그냥 여러분들께 그 세법학 아무리 유예생이라고 하더라도 쓰는 게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면은 요 3주 동안은요, 핵심 쟁점 파악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저도 몰라서 까막눈이라 세법학은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것과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3번 정도 선생님께서 좀 핵심 주제들을 가져다 놓고는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주차부터 모의고사 1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모든 과목은 회계학 2부를 빼곤 8번의 모의고사가 있다고 했죠. 그랬을 때 제 거, 김용남 선생님 거, 이수찬 박사님 거 그거 1회를 모은 게 바로 4번째 주에 모의고사 1회라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셋이 2회라고 진행되는 것들을 모아서 그 다음 주에 모의고사 2회라고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8번째 가면은 우리 각각의 8번째가 또 모아서 또 8회라고 진행되는 겁니다. 초반에 요 시차가 있는 3회는 이수천 박사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 쟁점 파악하는 거하고 세법학 답안지 쓰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요렇게 진행되는 게 주말반 세무사 유예 1단계입니다. 자꾸 1단계만 말씀을 드리는데 2단계와 3단계는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신 거죠? 당연히 그건 알고 계실 테니까요. 네, 그러고 이제 다음은 선생님들 소개가 있는데요. 이미 선생님들 누군지는 다 알고 있죠. 제 얘기 잠시만 하면요, 네 얘기를 뭘 할 게 있는 데가 아니라 과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2021년 이후에 회계학 일부 재무회계의 시험 출제 패턴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건 아마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분들께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형식적으로 2문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히 22년도, 올해 23년도 이런 시험을 보면 껍데기만 2문제지 밑에 1-1, 1-2, 2-1, 2-2 하면서 한 문제가 포괄하는 분야가 마치 회계사 열세 문제 나오는 거랑 비스무리하게 여기저기를 다 터치하고 있더라 이거죠. 아저씨들은 터치가 아니라 타치죠. 아저씨 영어를 썼네요. 그래서 여기저기 쭉 다 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요, 제가 여태까지 쓴 재무회계 연습책은요, 회계사 책이 예를 들어 100이라 그러면 세무사 책은 한 70 정도의 부피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얼마 전에 엊그제 나왔어요. 말 그대로 역대급이에요. 거의 1대1입니다.
책을 쓰면서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물론 강사가 책을 쓰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 범위가 늘고요. 강의의 부담도 커져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제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예 회계사 재무회계 연습을 템플릿으로 놓고 여기서 뭐만 칠까만 고민했어요. 물론 이제 연결 같은 거는 좀 많이 이제 바꿔야 되겠지만 그래서 회계사 재무회계 연습책을 갖다 놓고 아주 이례적인 것만 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관련 기출이라고 세무사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을 관련될 때마다 그 밑에 관련 기출 몇 년도 세무사 2차, 관련 기출 몇 년도 세무사 2차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이건 뭐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말 하는 거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히려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중급회계 분야는 세무사 책을 봐도 더 풍성하게 되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역대급으로 차이가 거의 안 나게 이제 책을 썼습니다. 왜냐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두 문제지만 터치하는 분야가 너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작년 문제나 올해 문제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시험이 어려워졌다라는 건 아니에요. 시험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상한 문제만 찾아 헤매서 뭔가 특이한 문제만 공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 당황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나 뻔한 거에 우리 권투 선수가 다운되는 건요. 엄청나게 세게 뻗은 그런 걸로 이제 다운되는 게 아니라 잽 자꾸 맞다가 마지막 잽 통 맞고 쓰러지는 거야.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거고. 그걸로 못 일어나는 거라고. 잽을 계속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잘못 착각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연결 나왔고요. 연결 단기순이익인데 그것도 지배지분 연결 단기순이익과 비지배지분 연결 단기순이익을 구분하라고 나왔어요. 자, 강사인 저는 말하기 쉬워요. 자, 이제 여러분 고급 회계를 여러분도 공부할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라고 저는 그냥 무책임하게 떠들면 됩니다. 하실 거예요? 하실 거냐고. 묻는다니까 학생들이 자꾸 저 이제 고급 회계 해야 돼요? 왜 묻겠어? 안 해도 된다란 말을 듣고 싶으니까 묻겠지 해야 된다라는 말로 묻는 건 아니겠지. 근데 이럴 때 제일 돈 벌기 쉬운 게 뭐냐? 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제가 반문하는데 올해도 그 문제를 못 풀고 그 연결 문제를 못 풀고 붙은 우리 올해 합격자 세무사 떨어진 분들한테 이런 말하면 정말 욕먹을 얘기인데 분명히 붙어 나가신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그 연결 문제를 푼 분은 제가 보기엔 당연히 5명 아닌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 10명 안 될 것 같아. 10명 안 될 것 같다고. 그럼 어떤 분이 붙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냥 원래 해오던 거 열심히 해서 그 문제를 틀렸다 하더라도 원하는 점수를 맞은 분들이 붙으셨겠지. 근데 꼭 이렇게 특이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어떤 공포 마케팅이나 강사들이 마케팅하기 좋은 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GS 같은 거 모의고사 많이 봐야 되고 어려운 문제로 봐야 된다. 뭐가 어려운 문제인지에 대한 정의도 없다고. 저는 누가 뭐 머리가 나빠서 다 어려운 건지 강사가. 왜 다 강사들은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나는 어려운 문제가 뭔지 그 정의가 궁금하다 이거지. 아니 지가 가르쳐놓고는 무슨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자기가 덜 가르친 건 어려운 거고 그렇지. 안 가르치거나 덜 가르친 게 어려운 거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무책임함에 화가 나는 거고. 아니 그 지가 어려운 거면 강사 그만둬야지 무슨 물. 자기도 어렵대.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없는 거라고. 우리가 잘 보지 않거나 등한시한 문제가 존재할 뿐이지. 이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올해같이 이례적으로 연결 같은 게 나온 건 사실은 출제위원께서 죄송하지만 현실을 모르신 거죠. 아니 누가 2차 우리 세무사 유예생이 연결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현실을 모르고 이례적으로 낸 문제가 있을 뿐인 겁니다. 따라서 공부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원론적으로 남들이 중요하다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걸 보다 빨리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이 요즘 안타까운 게 누가 회계사나 세무사가 될 적격자인가를 뽑는 게 아니라 누가 계산 머신인가를 뽑고 앉아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안타깝죠. 근데 뭐 그게 출제 경향이라면 우리가 맞춰서 공부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뻔한 문제를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뻔한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 현금 흐름표가 뻔한 문제예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EPS가 뻔한 문제예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급회계에서 다룬 모든 분야는 뻔한 문제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찜찜한 게 없도록 철저하게 잘 가르치겠습니다. 물론 고급회계도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 합병, 지분법은 과거부터도 우리 세무사 시험에 나온 전력이 있고 아마 이건 조심스러운 제 예측이지만 올해 연결 내 가지고 빵점이었을 거예요 아마. 누가 그걸 맞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 실패입니다 분명히. 그럼 다음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못 내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한해서는 이제 24년에 한해서는 합병이나 지분법 같이 전통적으로 만약에 고급회계 분야를 낸다면 전통적으로 중요한 분야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연결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합병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님들께서도 많이 관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고급회계 분야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재작년부터 파생 상품도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 작년에 파생 나왔었죠. 내가 인터넷에 쓰고 싶었는데 내가 내 손가락으로 쓰기엔 맞죠? 참 양심과 손가락이 너무 가까이에 있네요, 진짜. 예, 팔이 좀 길었으면 좀 다르게 했을 텐데. 어쨌든요. 그래서요, 고급회계 그런 것들. 그래서 연결도 물론 가르칠 거고요. 준비는 할 겁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게, 과장되지 않게 준비할 만큼 준비하는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딱 그만큼 가르치는 걸로 제가 몰라서일까요? 아니겠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그런 걸 과장되게 해서 뭔가 대단한 걸 가르치는 양 하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과목의 설명은 이렇게 제가 가르칠 거고 책도 그렇게 썼습니다. 잠시요 우리 원가관리에게 김용남 선생님 어떻게 수업하실지에 대해서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남 의사입니다. 자, 저는 원가인데 원가는 사실 비중이 작죠. 비중이 작고 과거에는 좀 쉽게 나왔었어요. 쉽게 나온 배경에는 좀 그 1차 면제된 분들을 위한 배려 그런 게 존재했는데 그게 요즘 계속 시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려가 점점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서 회계학 일부가 특히 난이도가 급격히 이제 정상화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높아진다가 아니라 정상화되는 거. 과거에 너무 쉽게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정상화된다고 했을 때 그럼 정상화의 끝은 뭐냐? 뭐 회계사 2차만큼 나온다면 완벽한 정상화인데 거기까진 또 세무사 시험 기준은 오버예요. 그래서 고선을 얼마나 적절히 판단하느냐 이게 사실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어렵게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가끔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회계사 2차 시험용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냐? 되죠. 150포인트 대비가 돼서 문제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적정한 수준을 안배해야 되니까 회계사 2차까지 완벽하게 가진 그 정도 커버는 아니고 지금 이제 과거에 나왔던 수준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 세무사 연습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계속 책이 돼 있었어요. 다른 책보다. 그 이유는 그 정도가 현재 난이도보다 어렵게 갔을 때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 정도 정상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작됐어야 된다. 응? 지금 게 이상한 게 아니다. 회계학을 공부했다면 해야 되는 수준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과거에도 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었는데 이제는 시험이 정말 예상했던 그만큼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더 과거보다 어렵게 가르칠 부분이 있진 않을 거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정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안 했던 거라서 이제는 그만큼 하셔야 된다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뭐 대표적인 예로 금년에 나왔던 것 중에 EVSI가 나왔어요. 불안전정보 기대가치가 나왔는데 그게 불안전정보 기대가치가 나올 거란 얘기를 여러분이 혹시 제 모의고사 과정 보셨으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그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계산하는 방법에도 논리대로 그 예측별로 기대값을 찾는 걸 다 해야지만 된다. 이걸 요령으로 결합 확률 가지고 기계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집어넣어서 푸는 건 2차용으로 맞지 않다. 근데 요번에 딱 문제를 그렇게 냈잖아요. 특정 예측하에서 값은 주고 그 다음에 하나만 특정 예측하에서 기대값을 계산하게 한 뒤에 EVSI 계산하도록 그렇게 낸 거야. 그 왜 그러냐면 출제자들이 그런 식의 요령 답안 채점해 보면 알거든. 근데 그걸 낸 분은 사실은 세무사 2차 문제에서 그걸 발견한 게 아니라 회계사 2차 문제에서 발견한 거야. 같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회계사 2차 시험에 낸 사람이 EVSI를 그렇게 요령으로 푼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회계사 2차 시험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풀면 못하게 나올 거예요. 세무사도 그렇게 나온 거고. 응?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정도로 정확하게 하되 그 깊이는 무조건적으로 높은 건 아니고 그런데 과거보다는 좀 더 복합적으로 나올 거다. 한 주제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유예 1단계에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개별 그 주제별 예를 들어 표준원가든 변동원가든 결합원가든 CV품석이든 관련원가든 개별 주제별로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게 완벽하게 된 상태로 연결한 주제를 연습하는데 사실 연결한 주제 유형은 원가의 경우에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이 뭐 이미 2차 문제 보셨으면 결합공정에서 결합원가 배반하는데 결합공정에 제공품이 있으면 종합원가잖아요. 근데 검사 시점 2개짜리 나왔잖아요. 검사 시점 2개짜리 종합원가 해서 완성품원가 찾은 뒤에 결합원가 배분이 세무사 시험에 나왔어. 회계사에도 그건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왜 그거를 세무사 시험에 먼저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응? 그래서 붙이는 것들은 주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시험을 지금 다 대비해 가지고 모든 유형을 커버하겠다? 이건 오버인 거야. 그래서 붙이는 것들에 일정하게 튄 건 어쩔 수 없이 일부 버리더라도 전형적인 붙이는 것들은 커버할 수 있도록 그 정도가 목표다. 응? 그래서 현재 연습서가 그 정도 수준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1단계는 최대한 연습서의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과정으로 저희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기출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실수했던 것들이나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그걸로 한번 실력 높이신 뒤에 2단계, 3단계는 조금 더 연결되는 거. 주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번에도 결합원가, 변동 뭐 이렇게 섞여 있다면 섞어가는 거. 관련 원가 분석에서 2부 SI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붙어가는 주제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표준 원가 쪽에서 다른 걸로 붙는다거나 종합 예산하고 붙는다거나 대체 가격 붙는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은 이제 1단계 말고 2단계에서. 그래서 1단계 우선 목표는 전형적인 주제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관련돼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현재까지 나온 경향을 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 제가 수업에 설명하는 거는 그리고 뭐 과목별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재무회계나 세법은 범위가 명확하죠. 응? 규정이 딱 있으니까 응? 세법, 재무회계도 IFRS라는 규정이 딱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이제 물론 많이 들어가는 거 적게 들어간 게 있지만 원가는 사실 규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합공정의 종합원가를 검사 시점 2개짜리 이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나와. 미국에는 안 나오는 문제예요. 미국 사람들 아마 미국의 관료계 전공하는 교수가 그 문제를 보면 뭐 하는 짓인가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워낙에 수학에 집중하고 막 공부했던 사람들이라 그따위 문제를 내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위가 명확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무작정 확장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회계사 2차 수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부해요. 책의 두께가 아까 제목에는 비슷하다고 했지만 원가는 책이 2배.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건 오버인데 현재 여러분이 대비했던 수준은 또 미니멈 아래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좀 쉽게 생각했을 거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좀 더 높게. 그러면서 좀 전형적인 것들은 1단계에서 좀 정리하는 걸로. 저는 1단계는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목마다 조금씩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저 원가는 요 정도로 설명드리고 그다음 세무회계에 대해서도 우리 이승원 회계사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승원 회계사입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회계학 일부 쪽은 지금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좀 달리 제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회계학 2부는 제가 기출문제를 강의할 때 이게 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건가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건가 많이 헷갈려요. 맨날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범위도 똑같고 그래서 딱히 뭐 어떤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세무사 시험은 다행스럽게도 문제의 어떤 배점이 딱 거의 한 10년 넘게 일정하죠. 그죠? 법인세 50점, 소득세 30점, 부가세 20점. 법인세가 2문제. 이것저것 섞어놓은 거 30점짜리 하나, 그리고 킬러 문제 20점짜리. 그 킬러 문제가 가끔 정말 사람을 죽이죠. 합병 같은 거, 그죠? 연결 납세 몇 년 전에 나왔던 거.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출제하신 분들한테 한번 풀어보시고 하고 싶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게 딱 찝어서 어느 해에 그랬다고 할 만큼 드문 경우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비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딱히 크게 이제까지 공부하던 패턴을 바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속 뭐 교재 가지고 반복해서 문제 풀이하고 쓰는 연습하고 사실 세법학도 뭐 회계학 일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세무회계도 풀이할 때의 그 답안 작성 양식을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고 어려워하죠.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숫자 가지고 산식을 쓰는 거라서 조금 그 말로 풀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하기 쉬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어떤 문제 쭉 푼 다음에 이제 채점 하듯이 그죠? 하고 갖고 있다가 한참 뒤에 똑같은 문제 풀었을 때 한번 해보세요. 몇 달 전에 풀었던 그 문제랑 지금 푼 문제 답안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히 틀린 개수가 줄어 있는데 틀린 부분은 틀린 숫자까지 똑같죠. 그죠? 그거 연습해서 잡아내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이죠. 뭐 그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교재 가지고 풀이하고 하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딱히 뭐 어떤 뭐 배점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 보이니까 그냥 하던 대로 쭉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세무회계 요 회계학 2부는 실강으로 진행이 돼요. 학원의 이념과 맞지 않는 강의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아까 김현식 회사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어떤 시간상의 제약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어쩔 수가 없었긴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뭐랄까 좀 루틴하고 나태해지는 생활 패턴을 좀 잡아주는 역할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4시간 넘게 지금 33번이 배정돼 있는데 33번이면 우리 같이 맘 맞춰서 부지런히 나가면 아마 보강 없이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법인세 먼저 한 다음에 소득세, 부가가치세까지 해가지고요. 쭉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본업이 있으시면서 학원 강의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닌 분도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상주해요. 그러니까 여기 수도 있고 저쪽에 이제 새로 오픈하는 거기 스터디 랩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상주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그냥 질문하러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 받을 준비를 하고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데스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풀이 설명해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잘 이용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앞에 온라인으로 세 과목 진행되는 동안에 열심히 스케줄 관리하시면서 모의고사를 보러 오는 게 열등의 진도 체크의 기능도 할 건데 하시면서 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월 중순쯤이면 원래 스케줄대로 가면 본책이 출간돼야 됩니다. 원래 스케줄대로 가면. 근데 이제 작년처럼 법이 연말에 12월 말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 1월 중순에 나와버리면 그때 우리는 마스터본 수업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제본으로. 그래서 그건 이제 국회 일정에 달린 건데 하여간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본책까지 시작할 거고 아니면은 이제 앞에 법인세 한 반 정도는 가제본으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정된 내용들 다 반영해서 개정된 내용으로 당연히 수업이 이루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또 뒤에 하는 거고 실강으로 하는 거니까 다행히도 올해는 개정된 폭이 작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조금은 좀 덜 부담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수선 박사님, 세법학 선생님 또 교수님. 네. 자, 안녕하세요. 이수선입니다. 저희 세무사 시험에 가장 배점이 높죠. 저희 세법학이.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법학자고 또 공인회계사예요. 또 건대에서도 대학원에서 매년 이제 한 학기씩 수업을 1년에 한 학기씩 하는데 한 과목이 상법이고 한 과목이 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수업 듣는 학생들은 박사과정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논문 이렇게 심사도 가끔 하고 또 논문 쓸 때 저한테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오랫동안 회계학원을 떠나 있다가 다시 여기 복귀를 하게 됐어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학 공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세법 개론을 제가 이제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2개의 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이에요.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 부과에 대한 내용, 또
또 납세의 성립확정 소멸, 또 국세 불복 절차, 또 조세법의 기본 원칙, 그지? 세법 적용을 할 때 기업에게는 얼만큼 끌어올 것인가. 또 세무조사에 있어서 세무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금지, 이런 이제 제반 장치들을 국세기본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을 알면 저는 모든 세법을 다 안다고 생각해. 결국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이나 부가세법이나 또 개별소비세법이나 상속증여세법이나 이런 이제 법들의 불복 절차라든가 또 납세무가 언제 성립하고 언제 확정되고 언제 소멸되고 부가세 측기간은 어떻게 되고 징수권 소멸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국세기본법에 있거든요. 근데 국세기본법이나 또 개별세법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합니다. 국세기본법과 징수법을 제외하고는 개별세법이라고 제가 단언을 합니다. 근데 왜 그 말을 제가 끄집어 왔냐면 개별세법은 그지 항상 1조의 조문을 보세요. 법인세법 조문, 소득세법 조문, 부가세법 조문. 여러분 뭐 보세요?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를 그지 정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공정성과 그지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도 그래.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를 정함으로써. 그래서 선생님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상속증여세법, 또 심지어 지방세법,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또 개별소비세, 상속증여세 다 개별세법이라고 명명을 해요. 거기서 정하는 건 자 과세요건 한번 대내어 보세요. 그럼 글을 못 써. 쓸 수가 없어. 무엇가 과세의 대상인가? 과세 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게 과세 대상이야. 법인세 과세 대상을 물어봤어. 뭐예요? 그럼 어떻게 글을 써? 법인의 소득이야. 그 소득이 쪼개지는 거야. 각사무소득, 그지? 또 토지 등 양소득, 또 청산소득, 미완료소득을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건 특별한 사유에 있어서 생겨난 소득이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야. 그럼 법인세법에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정확히 구별해야지. 또 하나 법인을 구별해봐. 몰라. 그러니까 비영리 내역범위에 법인세가 나와. 그러면 맨날 수익사업소득 뭔가 애우고만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비영리 법인이 무언가를 알아야지. 그럼 비영리 법인을 가지고 거기서 끝날까? 안 끝나. 상속증여세법에 공익법인에 대한 그치?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 그 공익법인이 비영리법인이야. 응? 우리가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거기를 출연한 재산에서는 과세가액 불산입을 해. 응? 정책적 목적에서 특혜를 준 거란 말이야. 이거 놔두면 안 되겠지.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이 아니라 상속증여세법이 직접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 뭐 하겠다. 그지? 상속에 유사하면 상속세를 재자과세하겠다. 응? 또 거기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과 법률적 효과, 경제적 효과가 똑같으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비영리 재단법인, 학교법인이야. 또 재단법인, 그지? 호화마톨 이런 데들이야. 그런 데들이 뭐 하게 됩니까? 공익법인에 삼성전자 출연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 그지? 그 공익사업에 쓰질 않고 상속한 것과 승여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 사후관리 규정을 상속증여세법이 직접 작동시키겠다는가. 그럼 그 내용이 또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결되는가. 그지? 뭐를 줄 때는 조세특례를 줄 때는 즉 준비금을 설정한다든가 그지? 세액공제를 준다든가 세액 감면한다든가 또 특별상각 제도를 준다든가 과세 이연을 준다든가 이월과세를 준다든가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후관리 규정을 통해서 이걸 관리 감독하겠다는가.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가.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니 물어보면 말을 못해. 입으로 못하는데 글을 쓸 수 있나? 글을 쓴다는 건 저는 공인회계사 하지만 법학자예요. 제가 22년째 법학을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정통으로. 응? 근데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이 세법학이라는 과목을 이걸 법대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조세법. 법대 과목이야. 아시겠어요?
법대에서는 글을 쓸 때 긴 글을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목차와 용어야. 여러분이 답안을 쓸 때도 예를 들어서 사례 문제가 나왔어. 자, 그 사례 문제에 대해서 나는 판례를 안 봤어. 무슨 판례야? 판례를 여러분 시험에서 몇 문제나 나올 것 같아요? 세법학에서 점수 배점이 20%가 안 돼. 다 이론형 문제야. 최근에 나온 문제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길게 문장을 썼어. 그지? 결국은 뭐 냈어? 손익귀속식이. 그럼 입금의 귀속식이 어떻게 돼? 봐. 입으로 안 나오는데 글을 어떻게 했어? 권리확정주의. 송금의 귀속식. 의무확정주의. 그거를 여러분이 글로 쓸 수 있어요. 권리와 의무라는 건 법적 개념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여러분이 세무사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 가끔은 회계사 수험 기간보다 더 긴 학생들이 많다. 이유는 1차를 수월하게 붙었어. 근데 곧 닿을 것 같아. 곧. 그죠? 2차를 2번 봤어. 아슬아슬하게 세법학의 점수를 못 맞았어. 내년에는 무조건 붙겠다. 그랬더니 다음에 됐더니 세무회계에서 점수가 좀 모자라. 잘못함이 계속 반복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세법학하고 세무회계는 다른 과목이 아니에요. 저도 이승훈 선생님하고 가끔씩 말씀 나누는데 저희는 뭐를 보는 거냐면 세법이라는 학문이 법리적으로 명분이 있냐, 오케이? 명분이 없냐, 여기에 대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한번 들어봅시다. 자, 공동사업에 대한 과거의 부부합상과세 어떻게 됐어? 위헌. 왜? 헌법 36조 때문이야. 응?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를 해. 근데 혼인한 자는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합산과세돼. 혼인하지 않은 자는 개별과세돼. 그럼 누가 조세 부담이 커? 혼인한 자가. 그래서 헌법 36조에 위배가 돼서 또 평등원칙에 11조에 위배가 돼서 위헌 결정이 난 거야.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럼 누구한테 수업 들어야 돼? 인수처이지 누구야? 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빨부터 어때? 훨씬 좋지? 스펙부터 게임이 안 되잖아. 등록하고 가세요. 맨날 그러지 말, 그지?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법학을 공부하는데 부가세법 잘한다고 이야기해. 부가세 과세상, 과세요건 대내해봐. 또 못해. 지금 할게. 사업자가 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야. 해야 돼. 납세의무자 누구야?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쪼개야 돼. 사업자야. 재화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야. 그러니까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닌데 상관이 없어. 과세표준은 개별 재화용역 공과액을 기간과세 국세야. 그지 않아요? 1기 과세가 2기 과세가 나눠서 몰라야 돼. 그래서 계산 문제로 과세표준 문제를 내는 거야. 이러한 근저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세법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나가야 될 건 뭐예요, 나중에? 결국은 법리적 관점에서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따지고, 그치? 기술적으로 세무회계를 공부를 하고 한 다음에 이게 과연 맞냐 안 맞냐, 그치? 따지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건 세무사가 됐어. 자, 왜 세무사를 하려고 합니까? 돈 잘 벌기 위해서? 그럼 벌었어. 1년에 한 5억 이상 벌어, 최소. 그 뒤에 뭐 할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죠. 에? 그잖아. 여러분한테 공급을 제한시켜 줬잖아. 혜택을 줬잖아. 그럼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조세법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에?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안을 가지고 예산안 통과를 할 때 국회에서 소위원회에서 깜깜이 밀실, 그지? 자기들끼리 나눠서 예산 나눠주고, 그게 그죠? 그렇지 않아야 된다 느끼는 게 저는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세법학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 저희 김현식 회계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번 이제 저희 주중반 주말반 제가 주중반은 그제 1회는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8회는 모의고사를 낼 거예요. 모의고사를 1순환 때는 어렵지 않게 낼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내용 쓰라고 할 거예요. 사례 간단하게 주면서 신인성실의 원칙을 낼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글을 얼마나 잘 쓰나 못 쓰나 볼 거예요. 저 논문 심사하는 사람이야. 응? 그리고 학원에 이틀 또는 3일은 상주할 거예요. 궁금하면 글 쓰는 거 배우러 오세요. 알바를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받아줄게요. 응? 진짜로. 그래서 모의고사도 쉬운 논제를 갖고 짝에서 그지? 여러 개들을 낼 거예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그지? 몇 줄 이내에 쓰세요.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1순환부터 2순환, 3순환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응?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시험은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붙는 거야. 자연스럽게. 끙끙댄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시험장에 갈 때 두려우면 안 돼. 세법학 얼마나 쉬운가 느껴봐. 어떤 주제 나왔어. 응? 예를 들어서 우리 상속증여세법에 어떤 주제가 하나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상속이 뭔지 증여가 뭔지를 먼저 알고 가야 되잖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계산구조 외우고 있어. 그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그지? 증여재산가액 더하고 추정상속재산가액 더하고 그지? 비과세 그지? 또 공과금 채무 빼고 과세가액 굴산이 빼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지? 상속이 뭔가? 상속의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따지면 조세법은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과세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걸 따지는 게 세법학이야. 그러니까 저희 바른생각에 이제 새로운 선생으로 저만 와가지고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혀 누가 되지 않도록 응? 저희 바른생각 세법학을 잘 끌어갈 거예요. 응? 또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좋은 선택을 해주셔서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 중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조세법 발전. 반드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제 실력도 키우고 여러분도 많이 양성해서 응? 합격도 많이 시키고 응?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그지? 그게 법학을 하는 이유 아니에요? 선생님 헌법책도 쓴 사람이야. 진짜로. 응? 세법 때문에. 왜? 세법 첫 장, 첫 페이지가 뭐야?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야. 그 원칙이 어디서 나왔을까? 헌법. 응? 조세 평등주의는 헌법의 평등 원칙에서 나온 거야. 조세 법률주의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서 나오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뭐 하라는가? 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납세물을 진다. 오케이? 그 법률로 위임한 게 법률 유보라고 헌법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세법이 나온 거야. 세법학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절대 제가 이 학원에 바른 생각에 부끄럽지 않게 또 수험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멋진 강의로 그치? 물론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이라고 다 할 수는 없지. 그치? 그러면 서로 고민하고 이게 왜 생겼을까? 이 제도가. 이 제도의 단점은 뭘까? 내년에 그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최근 상속세 폐지 논쟁이 한참인데 에? 거기에 그치? 상속세를 폐지하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에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예전에 제가 모의고사를 한 7, 8년 전에 냈습니다. 뭐 냈냐면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 근데 제가 이 시장을 떠나 있었죠. 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있어. 똑같이 나왔어. 제가 2016년도 우리 경영에서 세법학 처음 했을 때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해 조세특 내지 않법 규정이 나올 것 같다. 그게 똑같이 나왔어. 왜? 대학 교수들의 머리는 강사분 선생님들 머리하고 좀 다를 수 있어. 특히 세법학은. 응? 회계학이나 세무회계는 훨씬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요. 하지만 세법학은 법학이라는 사실을 절대 명심하시고 제가 수업한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그치? 바로들 많이 결제해서 바르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일단 저희 학생들이 모이면요.
그 스터디 그룹을 결성을 할 만한 인원이 되면 해드리고요. 소수면 제가 스터디 그룹 결성해서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서 너네가 세법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냐, 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법학은요, 기본적으로 세법만 잘한다고 되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민법에, 그지? 여러분들이 양도담보구조의 물정납세에 대해서 뭔지도 잘 모르잖아. 양도담보가 뭔지를 알아야 양도담보구조의 물정납세물을 알잖아. 양도담보 어디서 나와? 민법. 실질은 담보지만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한 거예요. 그거는 명의신탁하고도 비슷해. 그때도 예전부터 제가 신탁 나온다 매년 신탁 나오고 있잖아. 요즘 신탁이 대세야, 대세. 근데 스터디 그룹은 얼마든지 제가 그 소수라도 모여서 제가 할 생각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생각에 세법학 맡게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계속 수업 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세법 나오거나 뭐 세법학 나오면 까막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수익을 가르칠 때 수익 인식의 5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례와 5가지의 대원칙에 대해서 강사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수업을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제가 박사님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5가지의 대원칙이 사실은 상당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대원칙을 이해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대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구체적인 사례, 사소한 것들에 대한 시간을 쓰는 것보다 훨씬 값진 공부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원칙적으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법학 박사님이신 이수천 박사님께서 그 원리 원칙을 잘 설명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구체적인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수월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큰 걸 봐야 사소한 것들을 많이 보는 것보다 큰 거를 많이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사소한 거 100개 보는 것보다는 훨씬 편한 것 같고 올바른 공부라고 저도 생각하고 사실은 수익인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원칙적인 면의 그 사소한 디테일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런 지금 설명을 해주시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제 세금은 또 못 계산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저희는 이제 독서실이라고 여러분들은 부르니까 그렇게 썼지만 사실은 스터디 랩이거든요. 지금 저희 이 본원에 8층과 9층에 스터디 랩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앞에 한 200m 안쪽에 단성사 건물에도 또 3층에 꽤 넓은 규모로 스터디 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름을 튜터링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제가 지금은 일단 금요일 날 오후는 제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승원 선생님이나 이수천 박사님께서 간혹 상주하신다고 일주일에 한 2번 계신다고 하는 곳이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러고 책을 쓰실 때는 매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이승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저희가 꽃단장하고 대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에 오피스 아워 같이 해서 금요일이면 반나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기다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든 학습 상담도 좋고요. 생활 상담도 좋습니다. 하여튼 와서 돈 꿔달라는 얘기만 안 하면 돼요. 예전에 상담 있다고 와서 왔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이러더니 선생님 1억 원만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거나 선생님 돈 많으시다던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합격해서 갖겠습니다.
아이 뭐 알긴 알겠는데 제도권에서 빌려라 이렇게 하고 말았었는데 그런 것만 아니면 제가 무슨 뭐 이성 친구와 헤어졌다, 뭐 엄마 아빠가 불화 중이라서 제가 지금 사실은 마음이 매우 곤욕스럽다, 여러분 나이에서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특히 뭐 우리 유해생들 보면 뭐 30대도 계시지만 20대 초중반 학생들 보면 뭐 가정사, 아마 아빠나 엄마가 사업에 실패하시거나 두 분 뭐 불화가 계시거나 혹은 또 뭐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혹은 다 좋은데 이성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고민이라는 거 잘 알고요. 근데 거꾸로요, 50 넘은 남자가 보기엔 사실 큰 문제가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문현답을 내릴 때도 있고 현문우답을 내릴 때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결론을 찾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승원, 이수찬 박사님께서도 여기 계실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피스아워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은 좀 만들려고 해요. 저는 늘 그럴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금요일 오후 반나절은 항상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름을 튜터링이라고 지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그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2군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무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스터디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끼리 아까 세법학 같은 거는 서로 좀 토론도 하고 박사님께서 말씀 잘해주신 것 같은데 입으로 떠들 수 있어야 글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호간에 대화하고 상호간에 좀 건전한 비판도 하고 그러다 보면 쓰는 실력도 좀 늘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뭐 큰 자리는 아니지만 한 2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는요 미리 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5월 달에는 중급 2 제 강의를 시간별로 틀어줍니다. 영화 이렇게 틀어주듯이 오늘은 제 중급2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틀어드리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틀어드리겠어요? 그럼 이번엔 김현식이 전환사채를 해요. 그럼 난 전환사채 한번 와서 들어야지. 물론 자리가 뭐 30명 40명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7, 8명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뭐 이렇게 영화관처럼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그런 것도 시청할 수 있게 그것도 다 미리 예측 가능하게 바깥에 붙여놓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세무사 우리 2차 유예생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어떤 뭐랄까 정진의 장 그리고 토론의 장 그리고 합격의 어떤 산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11월 말까지 등록하는 자에 한해 2차 유예생이라면 세무사 2차 유예생이라면 요 종합반 저희 바른생각에서 하는 종합반을 뭐 꼭 들으셔야 된다는 제약이 없고요. 그냥 그 대신 이제 장기로 이제 종합반 자리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 2차 시험을 보는 날짜까지를 한꺼번에 등록하시면 120만 원 네, 한 번에 일괄해서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같은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건전한 자극도 받고 그 다음에 나의 이 상황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확인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독서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하나 아까 제가 이승원 선생님이 바쁘셔가지고 모의고사를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도 여러분 다 알아챌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 바른생각이 원래는 2단계, 3단계의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는 건데 1단계에서도 말은 좀 웃긴데 서비스로 더해드리는 건데 더해드리는 거는 본인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아까 기다리고 났더니 이승원 선생님은 마치 뭐 덜하는 양반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한가해서 더 퍼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단계는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와 강평이 없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세법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줘야 될 게 원래 그때 정말 바빠서 선생님들 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마치 회계학 2부가 선생님이 좀 뭐 혼자만 의지가 없나?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땡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상으로 설명회는 마무리 짓겠고요. 개별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남아 계신 선생님들께 개별적으로 질의응답하기를 바라겠고 우리 꼭
모의고사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예.